독일 통일 강의를 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또 우리 목사님, 정호신 목사님 두 분은 좀 처음 들었었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회 때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서 우리 그 통일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렇게 계속 하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콜 시대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봤어요. 그 사회 문제에서 역사라든가 과거라든가 독일 사회 역사라든가 독일 사회 과거라든가 또 정통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이런 콜 시대 사회적 문제 흐름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첫째로는 이렇게 안보와 과거사 그리고 정통성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수적 가치의 정통성의 논리가 어떤 것이었고 그 보수적 정통 가치에서 정통성이 치유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걸 다시 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조금 다시 좀 기억을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 독일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서독의 정통성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제3제국, 즉 이게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의 제3제국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어떤 이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동독은 이 제3제국, 그 나치 히틀러의 제3제국을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민족성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이런 쪽으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서독은 이 제3제국을 받아들여요. 히틀러 제국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정통성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서독은. 그런데 이 제3제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면 이 제3제국이 저지른 죄악, 이런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이 죄악에 대해서 치유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죄가를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를 남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독일의 서독의 어떤 정통성의 문제와 그 정통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치유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려진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치가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문제, 그리고 나치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유태인 대학살, 이런 것들이 이 독일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서독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있어서도 이제 제3제국이 지은 제약에 대한 어떤 치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볼 내용은 서독의 건국 이후 유태인 대학살에 대한 반성의 모습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요것을 좀 들어볼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보수의 정체성 흠집에 대해서 번혹을 걷는 어떤 모습들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서독 건국 이후에 유태인 대학살에 대한 어떤 반성의 모습들이 서독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있었는가, 이것이 결국 정통성을 주장하는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이런 내적 이렇게 정통성이 안고 있는 때, 묻고 있는 때,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을 계속 독일 서독은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그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번혹을 거리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85년부터 88년 사이에 이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이 논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서독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 콜 정부는 통일 사회를 맞은 정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콜 정부가 이 통일 사회를 통일 사회에 진입하는 어떤 그런 정부인데, 이 정부가 이 유대인 대학살, 정통성의 문제를 전국 통일을 맞이하는 그 사회 안에 근접해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볼모를 앓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85년도부터 88년 사이에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이 문제, 이거 또 다시 이렇게 사회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런 논쟁은 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45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1945년도에 독일이 패망하고 다시 이렇게 독일이 이렇게 건국을 다시 했잖아요. 건국을 1945년도에 패망하고 1949년도에 이렇게 소독이 이렇게 건국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해오던 어떤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다만 보통 때는 잠잠하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간헐적으로 와르르 우르르 하게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확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확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유태인 대학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역사 가운데 간헐적으로 계속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첫 번째 일어나는 어떤 시기는 어느 시기였는가 하면 1952년부터 1954년 사이에 소독이 이게 재무장을 하거든요. 이게 재무장을 하면서 이게 군대를 창설하고 이 군대가 창설됨으로 하면서 군대가 창설되고 또 소독이 이렇게 나토에 가입하면서 재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기, 이런 문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세우면서 이런 문제를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소독은 이게 패전국가잖아요. 패전국가고 이런 패전국가들은 이 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도 일본 군대라 하죠. 자위대라 그러나요? 네, 자위대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어떤 법으로, 국제법으로 이렇게 상이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다시 군대를 창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유태인 대학살이다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너네는 이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독일은 전범국가로서 재무장은 안 된다. 이런 논란을 하면서 이게 유태인 대학살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런 시점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는 1963년에서 1966년 사이에 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지고 또 야기된 논쟁들이 확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벌어진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첫째 사건은 이게 아우슈비츠 재판이 수용소 재판이 1966년도인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한창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못 들은 모습을 나눴을 것 같은데 한창 앞에 강의에서 이렇게 이런 나눴었거든요. 또 두 번째 사건은 후르트라는 사람이 만든 연극이 대리인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리인이라는 연극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아마 그 연극이 아마 이게 유태인 대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한 어떤 연극인 것 같아요. 그 연극이 딱 이렇게 그 사회에 딱 나오면서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또 세 번째로는 칼 야퍼스라는 이렇게 학자가 자기 저서에 연방공화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이렇게 그 저서를 썼는데, 이 연방공화국이나 소독을 말하죠. 이 연방공화국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나와서 또 이게 유대인 대학살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확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칼 야퍼스는 우리가 전에도 내가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칼 야퍼스는 이렇게 소독 내에서 좌파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두뇌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이름 있는 학자였어요. 이런 학자가 이 책을 냈을 때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한번 드러나게 됐고, 세 번째로 또 이런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된 계기는 언제였냐 하면 1970년부터 1972년 사이에 또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됐어요. 1970년하고 197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소독에서 일어났다고 우리 강의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다 까먹었죠. 이때 우리가 독일의 소독의 빌리 브란트가 총리를 맡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동방정책들을 실시하잖아요. 소련하고도 관계 개선하고 동독하고도 관계 개선하고 그런 본격적인 어떤 동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동독하고 기본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맺잖아요. 그러면서 소독이 막 겨울이고 막 물고 막 트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당시 동독의 소독의 대통령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소독의 정부 수반으로서 1970년 12월에 바르사바 게토에 가서 바르사바에 있는 게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이거 전에 내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슈화됐고 신시 이슈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또 아우슈비츠에서 모든 어떤 그런 학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모든 세계 언론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개토 기념비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함으로 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유대인 학살 논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독일에 보면 이렇게 독일 서독에서 이렇게 유대인 학살에다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즉 이게 독일의 어떤 정통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서독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건국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간헐적으로 어떤 사건의 계기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1980년대에도 또한 이런 문제가 또다시 이렇게 제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근데 이게 서독의 급진적인 지식인들은 그때 당시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게 서독의 급진적인 지식인들은 서독이 지금 현재 서독이 제3국, 즉 이게 나치보다 나을 것이 없는 어떤 그런 파시스트 어떤 국가라고 이게 떠들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1960년대부터 제기됐던, 60년대 제기됐던 이런 비난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때 제기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매번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50년대 군대 창설할 때 제기됐었던 문제, 그 다음에 60년대, 그 다음 70년대 초 이렇게 했던 그때 당시 일어났던 문제가 같은 어떤 동일한 어떤 어쩔 수 없이 매번 같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실로 또 다시 이렇게 들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두고 나왔던 문제들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독일 국민은 너나 없이 모두 나치 범죄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독일 국민은 너나 없이 모두 나치 범죄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 그리고 또한 이런 범죄는 다른 나라에는 없었느냐. 우리만 이런 범죄를 했느냐. 또한 그리고 45년도에 독일은 패망인가 해방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는가. 그리고 독일의 피해자들, 즉 특히 공산국가라든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 추진함에 있어서 독일의 역사적인 책무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실행했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구체적인 논란된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이게 다시 좀 설명해서 풀어서 좀 드리면, 우리 입장으로 비춰서 다시 좀 설명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나 없이 모두 나치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거는 좀 상당히 깊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볼 거고. 그러면 이런 범죄는 다른 나라에는 없었는가? 이게 6.25 나치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전범죄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없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볼 때는, 물론 한국이 일으킨 전쟁은 아니지만은 북한이 남침을 했죠. 6.25 전쟁 남침을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 통일이 됐을 경우에, 통일 때 이 6.25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한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게 독일 안에서 이런 정체성을 정리하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떠올렸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여기 질문 중에 4월 25일, 그러니까 45년도 독일은 패망인가 해방인가? 45년도 독일은 패망인가요? 아니면 해방인가요? 이런 문제도 이렇게 제기될 수 있는데, 여러분, 또 요즘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미를 부르짖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뭐 물론 뭐 그런 해석을 뭐 조금 더 달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반미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일제하에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이 일단 해방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 더 편했다는 소린가?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데, 요즘에 이게 백성엽 장군이 이렇게 전쟁 영웅인가 아니면 전쟁 영웅이 아니면 일제 공복무 경력을 따지면서 이렇게 또 논란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현충원이 안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확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춰서 우리한테도 좀 비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45년도 독일의 해방은 해방인가 패망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제기된 문제 중에서 독일의 피해자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일으킴으로 해서 독일의 피해자들, 특히 공산국가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일의 역사적인 책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가, 이런 문제도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과거 청산 문제거든요. 과거 청산 문제. 우리도 나중에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게 독일 통일 이후에 과거 청산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고, 나중에 우리 통일 시대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과거 청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연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통일 시점에서 독일이 지금 통일이 될 그런 시점에서도 통일이 내일이 될지 다음에 내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죠.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 가운데서, 정체성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이런 논쟁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즉, 그러면 어떻게, 이 역사의 죄책감을 전제로 한, 역사의 죄책감을 전제로 한 것 가운데서 종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밝히는 게 상당히 독일 사회 가운데, 서독 사회 가운데서 상당히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2차 대전이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아픈 어떤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죄책감을 그 가운데서 우리 정체성은 뭐고, 우리 정체성은 어떻게 정립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정립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걸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통일 직전 이후까지.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정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정통성에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정체성과 정통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우리가 잘 배합해서 통일시대를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 봐보면서 이게 정통성에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누구라는 건, 여기서 누구라고 했을 때는 서독, 즉 이게 제3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통성을 이어받는 이 서독을 말하고, 어떤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이념, 어떤 이념적 생각, 어떤 이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사회적인 흔적을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도 이게 통일 사회로 나가려면, 누가 어떤 국기를 들 건가, 내가 이게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이념적이라는 것들, 그런 건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통일도 통일 사회로 가려면 먼저 누가라는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국기를 들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딱 접하면서 딱 생각났던 게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 앞에서도 좀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이 질문에 딱 부딪히니까 생각났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이게 한국으로 들어올 때
베트남, 캄보디아, 뭐 태국 이렇게 전체 삼국 거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보초소 가운데 있을 때 그게 한 몇십 명이 한 7, 80명이 이런 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뭐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벽이 앞에 이게 태극기가 이게 딱 이게 걸려져 있는 걸 보고 내가 딱 좀 마음의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태극기를 딱 보면서 저는 이때까지 북한에서 살았잖아요. 북한의 인공기를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인공기를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가잖아요. 솔직히 저는 한국의 어떤 뭐 전향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살 길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딱 이제 내가 한국이란 사회에 딱 들어가면 아직 내 아이덴티티를 정립해야 되는 어떤 내 정체성을 정립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질문에 딱 닥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북한의 인공기를 내가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 한국 국기를 내가 이제 아이덴티티로 삼고 내 정체성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국기가 낯설더라고. 이때까지 북한 인공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가짐 생각한 게 나는 이제 이 태극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질문이. 이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독일에서 이게 이제 45년도 뭐 해방은 45년도는 독일은 해방인가 아니면 무슨 패망인가 아니면 또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근데 이거 다 이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이 아이덴티티를 내가 어떻게 정립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특별히 저 강의 때도 다른 강의 때도 대한민국에 35,000명의 어떤 탈북민들이 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냥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도 추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어떤 이런 국가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요즘에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런 논쟁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덴티티, 이런 국가 정체성, 근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상에서도 배가 딱 나갈 때 어떤 경찰이 이렇게 해상 경찰이 이렇게 순찰하고 이렇게 할 때 국기가 어디냐, 국기를 발표하는 자기 나라 국기를 딱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독일이라는 거는 서독은 자기들이 어떤 정체성을 그런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국가 정책을 밝히려고 하면서도 그 국가 정체성과 또 국가 정통성 안에 있는 그 내부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때까지 지켰던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대인 대학살이라든가 이런 불길한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은 어떤 이런 부분들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정립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서독에서 서독 건국 이후에 이런 사회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이렇게 논란됐던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런 보수의 정체성이 이렇게 남은 흔적들이잖아요. 흠집이잖아요. 이런 흠집들을 또 어떤 고통을 이렇게 겪었는가, 보수는 이런 정체성을 흠집에 대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더 살펴보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그런 부분도 보면 보수는 이렇게 유태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의 와중에는 보수가 이렇게 유태인 학살 사건에 대해 논쟁을 많이 겪잖아요. 이런 논쟁을 끈 와중에는 네 가지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네 가지 상징적 사건들이 80년대 때 좀 있었는데, 이런 네 가지 상징적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즉 사회적 지도급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어떤 연관된 사건들이 이게 툭툭 불거져 나와가지고 이런 찬반 논란들이 이렇게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찬반 논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각 사건들은, 첫 번째 상징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1984년 1월에, 콜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 가운데 어떤 발언을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 되고, 두 번째 상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독일을 방문해서 독일군 메어역을 방문하는 일이 있어요. 예. 그 메어역을 방문하는 것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하나 불거지게 되고, 또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독일 연방 대통령이 이제 본 바이체크가 독일이 항복 40주년 기념 행사 때 이렇게 연설한 내용이 상당히 또 그런 데게 논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1986년 6월에 역사학자 롤테라는 역사학자가 어떤 논문을 하나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논문에서 상당히 어떤 이 보수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그 흠집을 내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기대해보고 싶은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앞에서 이렇게 좀 논의하려고 하다가 좀 미뤘던 문제가 있는데, 너나 없이 모두 나치 범죄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가운데서 좀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천안 갈릴리 교회에서 하는 그 집회에 그 어떤 다른 목회자분 모시고 가는데, 그분하고 좀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질문을 좀 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가지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건 너무 좀 민감한 문제고 이런데,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로 좀 힘든 강의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